임미현의 아침 뉴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특사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잠시 후 평양을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특사 파견 배경과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에 방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중국 서열 3위인 리잔수 상임위원장을 특사로 파견합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가 노동자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쌍용자동차 사태를 중심으로 집중 분석합니다. 폭염과 가뭄에 폭우까지 겹치면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별사절단이 잠시 뒤 서울공항을 통해서 평양으로 출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특사 파견 배경과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4.27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낸 특사단이 조금 후인 7시 40분 특별기편으로 평양으로 향합니다. 특히 특사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가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절묘한 중재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이 핵신고서 제출 등 비핵화 초기 조치를 구두로 약속하면 미국도 종전선언을 적극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법이 중재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수석 특사인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초입 단계에서 종전선언은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을 우리 정부가 담보할 테니 북한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입니다. 특사단 방북 하루 전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특사단이 마주할 상황별 시나리오를 점검했습니다. 또 저녁 늦게는 트럼프 대통령과 50분 동안 통화를 갖고 특사 파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중대한 시점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성과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전화통화에서 이달 하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별도의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정권 수립일 축하 사절로 권력 서열 3위에 리잔수 상무위원장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구구절 방북은 무산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중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인 오는 9월 9일 중국을 대표해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어제 저녁 메인 뉴스인 신원련보에서 리 상무위원의 북한 파견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구구절에 리잔수 상무위원을 파견키로 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구구절 방문설은 최종적으로 무산됐습니다. 스트레이트 타임즈 등 중화권 매체를 중심으로 시 주석이 구구절 기간 동안 첫 번째 북한 방문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 난항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지적하는 등 미국의 압력이 거세지자 구구절 방북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 주석이 북한 열병식에 참석할 경우 미국의 거센 비난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도 중국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시 주석이 이번에 직접 북한을 가지는 않지만 중국이 권력 서열 3위인 리잔수 상무위원을 파견키로 하면서 북한의 체면을 최대한 세웠습니다. 한편 시 주석의 구구절 방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시 주석이 어느 시점에 북한을 방문하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김중호입니다.
CBS는 정리해고가 노동자들의 건강과 가족, 사회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쌍용 자동차 사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10년의 삶을 김광일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일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쌍용차 사태 지난 2009년이었죠. 당시 2,600명 규모의 정리해고에 반발해서 노조가 공장을 점거했고 네. 이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진압에 나섰던 사건이죠. 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대치 과정에서 수백 명이 다쳤었죠. 경찰은 헬기에서 최루탄을 쏟아부었는데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박진 위원 얘기 들어보시죠. 이 주 성분이 CS고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이라는 건데요. 이게 2급 발암물질로 밝혀졌고요. 고농도에서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는 국방연구소 결과가 있더라고요. 양은 20만 리터라고 합니다. 최루탄 20만 리터, 네.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해고 노동자 강환주 씨 얘기 들어보시죠. 비 맞듯이 항상 뿌리 위에서 농약도 살포하듯이 온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맞고 수포들도 많이 일어났었고요. 조금 이렇게 물질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껍질 자체가 전체가 다 수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신체적 후유증뿐만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 그러니까 트라우마도 심각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만난 해고 노동자들은 느닷없이 격분하거나 네. 갑자기 오열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다고 합니다. 농성 때 겪었던 헬기 바람과 방송차 소음은 아직도 꿈에 나온다고 하고요. 강 씨, 그리고 또 다른 해고자 김정우 씨입니다. 지금도 인터뷰에다가 몇 번 내가 울컥울컥 했는데 그런 이제 감정들이 아직 고스란히 다 살아있죠. 끔찍하지. 그 트라우마가 있어. 그 헬기가 지나가면 다다다다다닥 소리가 나면 나도 쳐다봐 이렇게. 이렇게 후유증이 심각한데 그럼 해고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답니까? 바로 일자리는 구하긴 했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수 노조원들은 범죄자, 불순분자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취업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농성 직후 기억하시겠지만 64명이 구속됐고 네. 수백 명이 사법 처리됐었거든요. 해고자 김선동 씨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일자리도 못 가고 빨갱이라고 벌써 생방송으로 그 난리를 쳐놨으니 전국에다가 도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잘 해결이 안 되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면 결국 바깥 활동, 그러니까 사회적 활동도 좀 제약을 받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같은 해고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과는 대화하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맺었던 인간관계도 많이 깨졌다고 합니다. 김 씨입니다. 만나고 싶어도 전화기를 못 누르는 거야. 금전적인 여유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내 얘기를 누구한테 꺼내고 싶질 않은 거야. 꺼내봤자 상대방은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먹는 술이 빈번해지는 거예요. 혼자 술 먹는 경우가 빈번했다. 네. 그럼 가족들과는 어땠을까요? 네, 남편이 그리고 아빠가 경제 생활도 안 되고 맨날 이렇게 술만 마시다 보니 다툼이 생기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네. 해법이 옳다라고 판단할 때마다 짜증을 내고 마누라한테 밀어버린 거지. 이제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듣잖아요. 모든 게 잘못된 거는 아빠 때문이야라는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어린 자식들로부터도 범죄자란 낙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강환주 씨입니다. 어쨌든 아빠가 잘못을 한 게 있으니까 잡아갔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제 아빠가 뭔가 잘못을 해서 해고가 되고 구속이 되고 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해고자들의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겠습니다. 네, 2015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쌍용차 해고자 4명 중 3명은 1년간 우울 및 불안장애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 자동차 공장 노동자의 4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네. 해고자들에게 이런 우울증이 지속되면서 몇몇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 1명이 더해지면서 쌍용차 관련 사망자는 벌써 30명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해고자들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아주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반복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 농담식으로 던지는 그런 자살 충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절망감이 쌓이면 어떻게 돼? 아파트에서 밑에를 내려다볼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아슬아슬해요. 강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언젠가 쓰러지겠다 저 사람. 네,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일 기자와 함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10년을 살펴봤고요. 내일은 해고자들 옆에서 지켜본 배우자들의 10년을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사업장에서 어제 오후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아직까지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삼성 측이 즉각적으로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긴급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윤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어제 오후 2시쯤입니다. 이산화탄소 저장 탱크가 밀집한 지하 1층에서 배관 7개 가운데 한 곳에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당초 협력업체 직원 14명이 소화설비를 교체하는 작업을 한 뒤 이 중 3명이 자재를 정리하러 작업장에 다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40여 분 만인 오후 3시 40분쯤 24살 이모 씨가 결국 숨졌습니다. 또 함께 옮겨진 26살 주모 씨 등 2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측은 사고가 발생하고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사고 사실을 당국에 알리면서 사고를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소방재난본부로 신고된 것이 전혀 없다며 사고 은폐를 위한 늑장 대처와 안전 매뉴얼 미준수는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긴급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사고 직후 사내 자체 소방대가 신속하게 구호 활동을 벌였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유관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CBS 뉴스 윤철원입니다. 이상기온과 폭염, 가뭄에 이어서 최근 내린 폭우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청주 CBS 김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여 가구 100여 명의 주민들 대부분이 복숭아와 사과, 포도 등 과일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충북 영동군 양강면 두평리. 이 마을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77살 이태선 할머니는 자식처럼 키웠지만 최근 집중호우에 떨어져 과수원에 썩어 나뒹구는 복숭아를 바라보며 연신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올봄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에다 여름엔 사상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을 겪었고 최근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 폭우에 심각한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비 오는 바람에 이렇게 떨어졌어. 아이고, 복숭이나 이거 작기나 해야지 또. 큰 게 저렇게 툭툭툭 다 떨어지고 온 천지가. 마을 주민들 대부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이장 71살 백성록 씨입니다. 이제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워갖고 또 낙과 생기고 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낙과 생기고 지금 세중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지금 농사짓는 금년이 좀 어려웠어요.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내에서만 과수류 3,400여 헥타르를 비롯해 채소와 인삼 등 모두 3,500여 헥타르의 농경지에서 농작물이 저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여름엔 최악의 폭염과 가뭄으로 327 헥타르의 과수원에서 열매가 대고 갈라지는 등의 피해가 났고 460여 헥타르의 농경지에 각종 밭작물이 말라 죽었습니다. 또 최근 많게는 하룻밤새 200mm 가까이 쏟아진 폭우에 농작물 침수와 낙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음 넉넉해야 할 추석을 앞두고도 1년 내내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농촌 농심은 하염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종현입니다. 서울 집값이 무섭게 오르면서 가계대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홍영선 기자입니다. 국민신한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52조를 넘어섰습니다. 전월 대비 4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올해 보통 2조 원씩 증가한 것과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큰 증가폭입니다. 이처럼 큰 폭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난 데에는 활황인 부동산 시장 탓이 큽니다.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2조로 전월보다 약 3조 늘어났습니다. 2016년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실제 서울 집값은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조급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도 같이 불어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입니다. 전월 대비 가계대출 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이는 부동산 시장 화랑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원인이고요.
특히 전세자금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을 주택 구매에 돌려 쓰는 우회 대출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며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 속에서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교집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 사이에 오간 부동산 해법에 청와대가 공감을 표하면서 이른바 부동산 협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박성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고위당정청 회동에서 집값 상승 기류를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구상을 선제적으로 내놨습니다. 신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초고가주택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좀. 이 대표는 또 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같은 구상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대체적으로 공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다만 종부세를 올리면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 과세는 낮춰야 한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종부세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안 되고 지금 거래 관련 과세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뭘 하나 올리면 다른 걸 내려줘야지. 이들의 의견에 청와대는 포괄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특히 김 위원장이 제안한 거래세 완화에 대해서도 가격이 안정되면 자유롭게 거래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야청이 오랜만에 교집합을 형성했지만 종부세 강화 반대 기류가 강한 한국당에서 김 위원장의 의견이 얼마나 통할 것인가는 미지수입니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도 김 위원장의 종부세 강화, 거래세 완화 병행 주장에 대해 학자적 입장일 뿐이라고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21호 태풍 제비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최소 9명이 숨지고 34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오사카에서 유치원 지붕 일부가 날아가는 등 물적 피해도 잇따르고 있으나 정확한 집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사카 지역의 중심 공항인 간사이 공항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강한 바람에 떠밀려온 유조선에 의해 일부 파손되면서 공항에 있던 이용객 3천여 명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 여주시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30대 공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흙막이 붕괴로 대규모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의 기울기에 현재 이상이 없다는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을 방문해 노동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CBS 아침 뉴스는 정치, 경제, 산업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김현지 기자의 IT 인사이트로 꾸려집니다. 트렌드를 잇고 변화에 대응하는 통찰력을 전달하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어떤 뉴스를 가져오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첫 방송이니까요.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네.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게 나올 때마다 한국인은 봉?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그렇습니다. 텐데요. 네. 예, 같은 제품인데도 왜 나라마다 가격이 다른지 또 한국은 유독 비싼지 알아봤습니다. 네, 안 그래도 궁금했었습니다. 예, 임미연 앵커께서는 워싱턴 특파원이셨잖아요. 네. 다이슨이 영국 거긴 한데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싸다는 거 아셨어요? 네, 저는 비싼 건 잘 사지 않는 편인데 특별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걸로 봐서는 별로 비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하는 겁니까? 예, 제가 제품을 일일이 조사하지 못했지만
했지만 일단 알려진 제품 가운데 가격차가 가장 컸던 건 무선 청소기 V10 앱솔루트인데요. 국내 매장가는 109만 원인데 109만 원? 미국에선 30만 원 더 싼 약 79만 원에 판매 중이고요. 30만 원 차이가 나네요. 예, 안방인 영국에선 64만 원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30만 원 가량 저렴하고요. 같은 제품이 무려 45만 원, 영국과는 45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럼 다이슨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예, 한국에 수입되는 제품은 통관, 세금이 붙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금. 예, 근데 사실 다이슨뿐만 아니라 애플 아이폰도 우리나라에서 유독 비싸기로 유명한데요. 아이폰 X 256기가 모델은 미국에선 지난해 출시 당시 환율로요. 128만 원이었고 128만 원. 예, 여기에 세금 10% 붙어서 대략 140만 원이었고 일본, 홍콩도 조금 낮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얼마죠? 163만 원. 163만 원. 네.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 아이폰 10을 사고 또 나머지 좀 싼 폰 하나를 더 살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네, 뭡니까? 우리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에서는 국내보다 훨씬 더 쌉니다. 국내 가전업계 1, 2위를 다투는 우리 회사들 있잖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TV도 있습니다. 1,000만 원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한국인이 정말 봉인가요? 예, 제조사들은 영업 환경이 달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수요가 우리나라의 10배나 돼서 큰 물량을 움직이기에 비용이 절약되기도 하고 시장이 크기 때문이다. 네, 나라별 또 미국은 주별로 세금이나 시장 규모, 보증 기간, 설치 여부 같은 서비스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제품의 가격만을 가지고 이게 차별이다라고 하기는 무리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는 또 다릅니다. 먼저 기업들이 안정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우리 고객을 기만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고요.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게 우리나라에선 고가 전략이 잘 통한다는 건데요. 고가 전략. 최재섭 남서울대 국제유통학과 교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성이 뭐냐면 그 폰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비자 행동의 그 특성이 해외하고 많이 다른데 마케터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고객들이 디지털 가전에 대한 관심도 높고 제품을 빨리 경험해보려는 얼리 어답터들도 많다는 것을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자면 글로벌 테스트베드다. 이 말인가요? 네, 그건 그런데 다만 가격 협상에서 글로벌 업체의 입김이 무섭기는 합니다. 휴대폰의 경우 보통은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가격이 책정되는데요. 전직 통신사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니 휴대폰 가격은 제조사 권한이 80-90%, 통신사는 1-20%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특히 삼성 휴대폰은 실제로 인기가 좋다 보니 통신사 입장에선 물량 공세로라도 가입자를 유치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제조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삼성은 국내 기업이라 10%라도 딜이 되는데 애플은 국내 통신사와 논의 한 번 없이 무조건 100% 통보라고 합니다. 100% 통보. 그러면은 우린 니네 나라한테 이렇게 팔 거니까 싫으면 말아라. 이런 식인가요? 네. 다른 나라보다 몇십만 원 비싸도 살 사람은 산다는 거죠. 애플도 그걸 아니까 굳이 내릴 마음도 없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하자면 호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예, 이것은 이제 전적으로 우리 소비자에게 달렸습니다. 실제로 다이슨이 저렇게 폭리를 취하니까 우리 소비자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다이슨은 여전히 비싸긴 하지만 최근엔 20만 원 가량 할인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또 요즘 직구 많이 하시잖아요. 이 TV도 오히려 국내 제품이 미국에서 훨씬 싸니까 역직구까지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직구족이 늘다 보면 우리 소비 패턴이 변하는 걸 기업들도 깨달을 거고 또 판매량을 늘리려면 가격을 내린다든지 더 소비자 친화적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이지영 씨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하늘이 높고 깨끗한데 일본은 태풍의 영향이 있습니다. 태풍 제비의 영향으로 어제 일본 간사이 공항이 폐쇄되면서 오늘도 운항이 어렵습니다. 인천과 김포, 김해공항 등 우리나라에서 일본 오사카를 오가는 노선은 일단 오늘 오전 운항편까지는 운항이 다 취소됐고요. 오후 비행기도 지연이나 결항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리타나 하네다, 삿포로, 후쿠오카 등 다른 일본 노선은 정상입니다. 현재 국내선
9호선 전 노선은 정시 운항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제주로 가는 데는 오전에 예약률이 높아서 만석인 항공사들이 있으니까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오는 10월 28일부터 대구공항에서 일본 도쿄를 오가는 신규 노선이 추가 운항될 예정입니다. 주 7회 운항 예정이니까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정보였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입니다. 네, 오늘 어제보다 더 쾌청한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름량이 더 줄어들면서 전국의 하늘이 종일 맑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는 내륙 일부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또 오늘까지 해안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이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공기가 부쩍 선선해졌는데요. 아직까지 한낮에는 30도 가까이 오르는 늦더위가 버티고 있어서 이제부터는 큰 일교차에 대한 대비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청주와 광주, 대구, 부산의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고 서울과 춘천 28도의 분포로 어제만큼 조금 덥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낮부터 점차 구름량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금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비 중부지방은 모레 오전에, 남부지방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고 이후에는 아침 공기가 부쩍 더 서늘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5일 아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